15번 기업 A는 노동만을 이용하여 Z와 X를 생산한다. 기업 A의 생산함수 Q는 루트 L이며 X의 시장 가격은 500이다. 기업 A는 노동에 대해 수요 독점자이며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 W는 L이다. 기업 A가 선택할 임금률과 고용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W는 임금률, L은 노동량, Q는 생산량이다. 15번 문제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수요 독점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생산물 시장과 다르게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자가 가게와 기업이었는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기업이고 공급자가 가게라는 점이 다르죠.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수요 독점자인 기업이 선택할 임금률과 고용량을 묻고 있습니다. 생산요소 시장의 수요 독점이 출제가 되면 한계 수입 생산과 한계 요소 비용을 구해서 같게 놓은 다음 풀면 되겠는데, 한계 수입 생산은 MRP라고 하고요. 이것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에 한계 수입을 곱한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 요소를 한 단위 추가적으로 고용할 때 총 수입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기호를 말로 풀어서 쓴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계 요소 비용인데 MFC라고 하고 노동의 한계 생산성 곱하기 한계 비용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것은 생산 요소를 한 단위 추가적으로 고용할 때 총 비용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생산 요소를 한 단위 추가적으로 고용할 때 총 수입의 증가분과 총 비용의 증가분을 같게 놓으면 여기서 이윤극대와 노동 고용량이 도출이 되겠습니다. MRP와 MFC를 같게 놓고 이것을 풀어서 쓰면 각각 이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고요. 양변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소거를 해주면 결국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 독점자인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생산물 시장에서 독점 시장의 공급자인 독점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과 같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다는 조건으로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만약 생산물 시장에서 독점 시장이 아니라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한계 수입 생산을 구할 때 한계 수입 자리에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 P를 대입할 수가 있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니까 P로 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성 곱하기 가격을 우리는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VMPL이라고 알고 있고요. 다시 위에를 보면 여기서 양변에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역시 소거를 해주면 이 조건은 가격은 한계 비용과 같다는 조건이 됩니다. 이것도 생산물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과 같아짐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적용을 해보면 수요 독점 시장이니까 MRP와 MFC가 같다는 조건으로 구하면 되죠. 먼저 MRP를 구하면 MRP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 곱하기 한계 수입이죠. 문제에서 보면 생산 요소 시장은 수요 독점 시장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 생산물 시장에 대해서는 그냥 X의 시장 가격이 500이라고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지만 생산물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MR 자리에 500을 대입을 하고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생산함수를 L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겠죠. 미분을 하면 이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MFC는 이것은 노동의 공급 곡선을 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노동의 공급 곡선은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의 평균 요소비용 곡선으로서 AFCL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에서 여기서 총 요소비용을 구하려면 L을 곱해주면 되죠. 그 다음 얘를 미분을 해주면 이게 한계 요소 비용이 됩니다. 그런데 평균 요소 비용이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여기에 기울기를 2배를 바로 해주면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서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에서 한계 수입 곡선을 구할 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기울기를 2배를 해주면 그게 한계 수입 곡선이 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도 평균 요소 비용 곡선이 직선으로 주어지면 여기에 기울기 2배를 해주면 이게 바로 한계 요소 비용 곡선이 됩니다. 이제
MRP와 MFC를 구했으니까 이것을 같게 놓으면 L이 도출이 되겠죠. 정리하면 L은 25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한 L을 노동 공급 곡선에 대입을 하면 임금률이 도출이 됩니다. 노동 공급 곡선에서 임금률과 노동이 같으니까 임금률도 25가 나오겠죠. 따라서 15번 문제는 임금률과 고용량 모두 25가 나오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6번 문제는 노동시장에 관한 문제인데 보기들을 보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5세 이상 인구, 이것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고요. 얘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이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이 되고 이렇게 우리는 노동시장에 관해서 인구 구성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아래처럼 세 가지 중요한 경제 지표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1에서 실업률을 빼면 취업률이 되죠. 아니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구해도 되고요. 그 다음 고용률인데 얘는 취업률에서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15세 이상 인구로 되어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래처럼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상 곱하기 100은 생략을 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를 곱해서 하나는 취업자와 묶고 하나는 15세 이상 인구와 묶으면 이렇게 식이 분리가 되는데 왼쪽은 취업률에 해당하고요. 오른쪽은 경제활동 참가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취업률은 1에서 실업률을 뺀 것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기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1번 고용률과 실업률은 동반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오른쪽 식에서 고용률이 실업률이 들어간 식으로 표현된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되겠죠. 고용률과 실업률은 동반 상승할 수 있다. 실업률이 일단 상승하면 1에서 빼는 부분이 상승하니까 이 전체는 작아지죠. 그러면 고용률이 하락하는 영향을 받게 되는데 만약 경제활동 참가율이 1마에서 실업률의 하락보다 더 크게 증가한다면 고용률은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은 동반 상승할 수 있다. 이것은 방금 1번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참가율도 상승을 하되 1마에서 실업률의 감소보다 더 크게 상승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경제활동 참가율도 상승하고 실업률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3번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동반 상승할 수 있다.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은 결국 고용률이 이와 같은 식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실업률은 일정한데 고용률이 상승했다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역시 이 식을 가지고 푸는 거죠. 실업률이 일정하면 이 부분이 일정할 거고 그런데 고용률이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고요. 따라서 16번 문제는 결국 이 식 하나를 가지고 출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갑국에서 XJ에 대한 국내 수요 곡선과 국내 공급 곡선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에게 XJ 한 개당 10의 세금이 부과될 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PB와 공급자가 받는 가격 PS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QD는 국내 수요량, QS는 국내 공급량, P는 XJ 가격이다. 17번 문제는 물품세, 그 중에서도 종량세로 부과를 했을 때 세금의 부담이 어떻게 귀착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품세는 생산자에게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부과하거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문제에서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세금 부과 전의 균형을 구해보면 국내 수요 곡선과 국내 공급 곡선을 연립해서 계산하면 균형 가격은 100, 균형 거래량은 600이 나오고 아래 그래프에서 점 A가 균형점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XJ 한 개당 10의 세금을 부과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금의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X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수요 곡선은 원래 수요 곡선을 유지를 하는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에서 세금을 뺀 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공급자가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원래의 수요 곡선에서 10원만큼 아래로 하방 이동한 파란색 수요 곡선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수요 곡선을 10원만큼 아래로 이동한 그것은 절편이 690으로 바뀌겠죠. 이 수요 곡선과 연립을 하면 새로운 균형점의 가격은 98원이고 거래량은 592가 되겠습니다. 즉 종량세 부과에 의해서 소비자가 108의 가격을 지불하면 그 중에서 세금 10원이 정부에 납부가 되고 공급자는 실질적으로 98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7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평균 비용 곡선이 U자형인 기업의 장기 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번 문제는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기 균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가 왼쪽은 독점적 경쟁시장의 단기 균형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장기 균형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독점시장과 완전 경쟁시장의 중간에 위치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균형은 독점 시장의 균형과 비슷한 모습을 갖게 되고요. 장기 균형은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과 비슷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고요. 독점적 경제 시장의 구체적인 가정들과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의 특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방 간부보생 문제의 링크를 제가 소개를 해 놓겠습니다. 그 문제를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장기 균형의 그래프와 이 식의 조건을 가지고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제적 이유는 0이다. 독점적 경제시장의 장기 균형에서는 장기 한계 수입과 장기 한계 비용이 일치하고요. 그런데 시장 가격이 장기 한계 비용 곡선보다는 크고 장기 평균 비용 곡선과는 같은 특징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 이윤을 판단을 할 때는 평균 비용 곡선과 가격의 관계를 가지고 봐야 되죠. 그래서 경제적 이유는 시장 가격과 장기 평균 비용이 같으니까 경제적 이유는 제로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특징을 의미하죠. 지금 장기 균형에서는 이렇게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우하향하는 구간에서 장기 균형이 달성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번도 맞는 보기고요. 3번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한다. 가격과 한계 비용은 일치하지 않죠.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균형 산출량이 평균 비용이 극소화되는 산출량보다 작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평균 비용이 극소화되는 산출량은 장기 균형점보다 오른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4번대로 평균 비용이 극소화되는 산출량보다 균형 산출량이 작은 구간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은 맞는 보기고요. 그래서 18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